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전통적인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많은 서류에 막 서명하고 내 신용 점수가 적힌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나의 금융생활 전체가 평가받는 그런 좀 답답한 과정 말입니다. 보통 대출이라고 하면 아주 견고하고 보수적이고 또 변화가 극도로 느린 거대한 성벽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 성벽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하고 그들이 겹겹이 쌓아 올린 아주 낡은 규칙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성벽에 난 작은 틈새를 막 비집고 들어가는 대신에 아예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자신들만의 거대한 금융 성벽을 새로 짓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인공지능이라는 가장 현대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를 들고 말이죠. 네, 오늘 저희가 심층탐구에서 살펴볼 업스타트, 그 업스타트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세션 자료는요, 단순히 숫자가 나열된 재무 성적표가 아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진짜 놀랐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핀테크 기업이 어떻게 기존 은행 시스템의 복잡한 사슬을 다 끊어내고 규제 기관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이 AI 금융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완벽한 전략적 로드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선도적인 AI 기업이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진화시키고 있는지 그 암호를 해독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용거래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업스타트의 향후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들이 추진 중인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부터 파헤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은행 인가 내셔널뱅크 차터 신청 얘기죠. 네네, 이번 실적 발표 Q&A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다뤄진 부분이죠. 업스타트는 현재 미국 통화감독청 그 OCC에 국가은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오해라면 어떤 건가요? 보통 핀테크 기업이 은행 인가를 막 받으려고 할 때는요, 싼 이자로 고객 예금을 받아서 대출 자금을 조달하려는 그 이른바 대차대조표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아,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전통적인 방식이요? 그런데 경영진은 이번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우리는 대차대조표 전략이 아니다라고요. 맞습니다. 대출 자금 조달 방식을 통째로 바꾸거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본의 양을 막 무리하게 늘리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그 까다로운 OCC의 규제망 안으로 회사 스스로 직접 들어가려는 진짜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바로 그 마찰 비용, 프릭션 코스트의 제거입니다. 업스타트미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 마찰 비용이 연간 무려 2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어요. 와, 잠깐만요. 2억 달러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정확히 시스템의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새어나가고 있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현재 업스타트가 대출을 실행하는 메커니즘을 좀 뜯어봐야 되거든요. 업스타트는 은행 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파트너 은행들을 끼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수많은 중개은행들을 거쳐야 하죠.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파트너 은행이 대출을 발생시키고 이 대출 채권을 며칠 동안 보유하다가 다시 자본시장의 투자자나 업스타트의 펀딩 네트워크로 넘기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듣기만 해도 중간 단계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이 과정마다 은행이 떼어가는 수수료, 채권을 이관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 법률비용, 그리고 며칠간 자본을 묶어두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겹겹이 쌓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유통업계의 다이렉트 투 컨슈머, 즉 D2C 브랜드들의 전력과 본질적으로 완전 같네요. 물건 팔 때마다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떼어가는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싹 다 걷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은행 인가가 없어서 각 주마다 다른 복잡한 금리 규제에 일일이 맞춰야 하는 행정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아,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요. 네, 그로 인해서 아예 진입조차 못했던 시장까지 고려하면 저 2억 달러라는 숫자가 충분히 납득이 가죠. 36% 금리 상한선까지, 그러니까 전체 주소 가능한 시장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되는 혜택도 엄청나게 크고요. 진짜 2억 달러라는 돈이 그냥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아예 시장의 문을 새로 여는 거네요. 게다가요,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무형의 가치가 있습니다. 향후 10년은
AI가 소비자 신용시장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시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통화감독청 같은 규제기관들도 이 새로운 AI 알고리즘이 대출 심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시 모를 차별적 요소나 시스템 리스크는 없는지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고 싶어 해요.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배우고 싶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업스타트는 수많은 중간은행의 등 뒤에 숨어서 기술만 제공하는 그런 단순한 소프트웨어 벤더로 남기를 거부한 거예요. 직접 규제기관과 관계를 맺고 이 AI 기반 신용평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맨 앞줄에서 함께 설정하겠다는 전략적 베팅을 한 거죠. 와,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약간 하청업체처럼 뛰는 게 아니라 아예 심판들하고 마주 앉아서 새로운 운동장의 규격을 직접 그리겠다, 이런 마인드네요. 자, 이렇게 2억 달러의 막대한 구조적 누수를 막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필연적으로 회사에 거대한 자본 창출 기회가 생길 텐데요. 네, 당연히 현금이 쌓이겠죠. 그렇다면 경영진을 향한 시장의 다음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확보한 막대한 현금과 잉여 자본을 지금 당장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실적 발표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든 지점도 바로 그 자본 배치 전략이었어요. 업사트는 올해 1분기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추가 승인 잔액이 아직 1억 달러 정도 더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1억 달러 매입에 1억 달러가 더 남았다. 네. 여기서 경영진은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주가치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기 자본을 실질적인 비용, 그러니까 매우 비싼 재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기는데요. 회사가 자신들의 AI 대출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그토록 확신을 하고 있고, 또 경영진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회사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왜 그 남아있는 승인 잔액 1억 달러마저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매일같이 시장에서 자사주를 쓸어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진짜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기업 자본 배분의 핵심인 기회비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거든요. 경영진은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기 위한 내부적인 임계값, 그 스트레시홀드가 극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임계값이 극도로 높다. 그건 자사주 매입이라는 옵션이 다른 내부 투자 대안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선택받기 위한 허들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내부 비즈니스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자사주 매입으로 얻는 그 주가 부양 효과를 완전히 압도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업스타트가 100만 달러의 잉여 현금을 딱 쥐고 있어요. 이 돈으로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일한 100만 달러를 새로운 AI 모델의 파라미터를 막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나 주택대출 같은 완전히 새로운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리소스에 투입한다면 어떨까요? 투자 대비 수익, ROI가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경영진의 철저한 계산에 따르면 후자가 가져다주는 그 압도적인 수익률과 장기 성장이 자사주 매입의 단기적 효용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내부에 넘쳐난다는 아주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철저히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군요. 회사의 그 폭발적인 성장 엔진에 기름을 붓는 게 언제나 최우선이고,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시장이 주가를 막 비이성적으로 짓눌러서 아주 매력적인 할인 구간이 딱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그 높은 임계값을 통과해서 남은 총알을 쓰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유연성하고 자본 효율성 사이에서 아주 매우 정교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자본을 내부 성장에 전폭적으로 쏟아붓고 있다는 방향성은 저희가 아주 명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거대한 투자가 실제 비즈니스의 마진, 그러니까 이익 창출 능력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네, 마진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죠. 실적 발표의 핵심 지표들을 보면요, 약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기 힘든 숫자가 하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바로 테이크 레이트, 즉 대출 실행 규모 대비 업스타트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수치만 보면 약간 이상하죠. 거래량은 전년 대비 무려 61%나 급증을 했는데 정작 매출은 44% 성장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출 볼륨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수수료 수익의 파이는 그 비율만큼 따라 커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뚜렷한 경고등이 켜질 만한 상황 아닙니까? 비즈니스 덩치는 막 커졌는데 정작 남는 이익률이 떨어졌다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억지로 수수료를 막 깎아주면서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잖아요.
월가 분석가들도 진짜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이 테이크레이트 하락이 사업의 어떤 구조적 결함이나 출혈 경쟁 때문이 절대 아니라고 방어했어요. 그럼 이유가 뭔가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단순한 결과 지표, 즉 아웃풀 매트릭일 뿐이라는 거죠. 결과 지표라는 건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막 깎아내린 게 아니라 여러 이질적인 사업 부문들의 실적이 하나의 장부에 섞이다 보니까 전체 평균값이 수학적으로 그냥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섞였길래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섞였거든요. 첫째는 1분기 특유의 계절적 수요 약화고요. 둘째는 개인 대출 부문 내에서 위험도가 낮은 프라임, 즉 우량 고객층의 비중이 확대된 점입니다. 아, 우량 고객일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으니까 전체적인 수수료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및 주택대출이라는 새로운 담보 제품의 급격한 팽창이었어요. 아하, 기존의 무담보 개인대출 시장에서 덩치가 훨씬 큰 담보대출 시장으로 무대를 넓히면서 그 믹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군요. 네, 자동차나 주택대출은 개인대출하고 마진 구조나 리스크 모델이 그냥 전혀 다르니까요. 그렇겠네요. 경영진은 이 새로운 자동차와 주택대출 분야에서 향후 약 1억 달러의 막대한 수수료 매출을 기대할 만큼 지금 볼륨을 키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단위 경제성입니다. 단위 경제성이요? 네, 새로운 대출 영역에 투입된 AI 모델이 충분한 데이터를 막 소화해서 아주 성숙한 단위 경제성에 도달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경영진은 이를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요? 네, 개인대출 부문이 현재 그 정교한 마진율에 도달하기까지 예전에 7년에서 8년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이미 구축된 AI 인프라 덕분에 그 학습 곡선이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된 셈이죠. 와, 7년 걸리던 걸 1, 2년으로 줄였다. 여기서 경영진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바로 다음 최선의 오퍼, 즉 넥스트 베스트 오퍼와의 거리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암호인가 싶었어요. 하하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업스타트의 진정한 가격 결정력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델은 데이터를 먹고 계속 진화하면서 리스크 예측의 정확도가 무섭게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쟁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한계치, 즉 그 다음 최선의 오퍼하고 업스타트가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약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된 포커 게임 같아요. 오, 포커 게임이요? 네, 전통적인 은행들은 상대방 패를 전혀 모른 채 그 낡은 신용 등급표 하나만 보고 베팅을 하잖아요. 반면에 업스타트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대방의 패와 전체 판돈의 리스크를 거의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아, 완전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경쟁은행이 부도 리스크를 막 두려워해서 15%의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때 업스타트가 이 고객의 실제 부도율이 낮다는 걸 수식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렇다고 굳이 자신들의 마진을 대폭 포기하면서 막 10%의 파격적인 금리를 부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경쟁사보다 아주 약간만 매력적인 13%, 14%만 딱 제시해도 고객을 독식하면서 그 차액을 고스란히 엄청난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되니까요. 방금 그 포커게임 비유가 현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셨어요. 상대의 패를 꿰뚫고 있으니까 무리한 베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업스타트가 갖게 될 그 차별화된 여유 공간이 바로 궁극의 가격 결정력입니다. 아, 여유 공간? 네. 새로운 상품군을 런칭한 초기에는 AI 모델이 아직 담보대출이라는 그 새로운 게임의 패를 완벽히 읽지 못하기 때문에 테이크 레이트가 다소 낮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11개월에서 24개월의 정밀한 튜닝을 거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마진 공간이 창출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수수료율 하락은 거대한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필연적인 통과의 레일 뿐인 거죠. 자, 이렇게 AI 모델이 고도화되고 어떤 형태의 대출 리스크든 초정밀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낡은 은행 시스템에서는 수익성 문제로 아예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도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이번 Q&A의 마지막 퍼즐, 캐시라인이 등장합니다. 네, 캐시라인. 개인 대출과 자동차, 주택에 이어서 업스타트가 소비자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타고들기 위해서 내놓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초개인화 신흥제품이죠. 완전히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의 대출이 통상적으로 한 번에 1만 달러 이렇게 거액을 빌려주고 수년에 걸쳐 상환을 받는 장기적인 구조라면요. 캐시라인은 그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수백 달러의 아주 소액을 한 달이나 한 분기에 걸쳐서 여러 번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설계된 단기 상품이거든요.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아주 강력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만 달러짜리 장기 대출 대신에 수십, 수백 달러를 여러 번 빌려 쓰는 고객층이라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서브프라임 리스크, 즉 연체나 부도율이 폭발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한 달에 몇십만 원이 급해서 융통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대출을 내어준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대규모 부실폭탄을 막 떠안을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은행들이 바보라서 이 시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기존 은행들이 소액 대출 시장을 외면했던 이유는요. 리스크 자체의 문제도 분명 있지만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 비용 때문이었어요. 물리적 비용이요? 네. 사람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신용을 심사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단위 경제성이 도저히 성립을 안 하거든요. 500달러를 딱 빌려주고 받는 이자 수익보다 그 500달러의 부도율을 막 계산하고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직원의 인건비, 행정비용이 훨씬 더 크니까요. 아, 배보다 배꼽이도 크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시장이었던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막대한 비용을 거의 제로로 수렴하게 만드는 AI가 등판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캐시라인의 핵심은요. 대출 승인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리고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으로 자동 심사된다는 데 있어요. 와,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네, 한 고객에게 수십 번을 빌려줘도 심사 비용이 추가로 안 들기 때문에 그 극소액 대출에서도 마진을 착착 남길 수 있죠. 게다가 상환 데이터를 초단위로 딥러닝 모델에 막 피드백해서 리스크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한도를 다이내믹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렇죠. 이것이 AI가 빈번하고 잦은 상환 주기를 오히려 데이터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수백 달러짜리 자잘한 대출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당장 업스타트의 대차대조표에 상당한 부채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다행히 대출 금액 자체가 매우 작고 또 자금의 회전 주기, 즉 상환 기간이 극도로 짧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차대조표에 유의미한 압박을 주지 않는다고 경영진은 밝혔습니다. 아, 금방금방 갚으니까요? 네, 게다가 이 제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해서 볼륨이 커지면 캐시라인 같은 소액 단기 대출 포트폴리오만을 전문적으로 소화할 별도의 자체 펀딩 파트너를 따로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회사의 핵심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아주 일상적인 자금 흐름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정말 영리한 포석입니다. 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주택 구입부터 당장 내일의 카드값을 막아야 하는 일상적인 소액급전까지 업스타트가 그리는 큰 그림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1분기 실적 Q&A 자료를 쫙 종합해보면요. 업스타트는 더 이상 기존 은행들의 대출 승인율을 약간 높여주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나 띡 제공하는 그런 단순한 소프트웨어 벤더가 아닙니다. 이들은 무려 2억 달러에 달하는 그 구시대 시스템의 마찰 비용을 부수고 통화감독청이라는 거대한 규제기관과 나란히 서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동차와 주택대출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에서 AI 튜닝을 통해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을 완성해가고 있고요. 나아가서 캐시라인으로 기존 금융이 수익성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렸던 일상의 세밀한 영역까지 데이터를 싹 다 흡수하는 거대한 권력으로 진화하고 있죠. 결국 오늘의 심층 탐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그리고 어쩌면 좀 서늘하기까지 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에 이 업스타트라는 AI 네이티브 기업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수수료를 챙기던 그 은행들을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배제시키고 직접 규제 룰을 짜면서 완벽한 가격 결정력을 거머쥔다면 과연 여전히 사람의 손하고 낡은 신용 점수에 의존하고 있는 저 거대한 전통은행들의 향후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브랜드를 잃고 거대한 AI 플랫폼 뒤에서 그냥 자금만 돼주는 이름 없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시거나 일상에서 신용 거래를 하실 때 이 금융 권력의 거대한 이동을 어떻게 체감하게 되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도 분명 변화가 올 겁니다.
오늘 탐구한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의 통찰력에 새로운 지름길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새롭고 놀라운 소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